사람들에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쓸쓸합니다. 나이는 들면 들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갑질로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며 때로는 친구나 배우자, 자식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기억들로 아직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공허해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가 되면 죽음이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실감날 때가 있고 하나씩 모든 게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점점 세월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공허함, 상실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더욱더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술로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낙담이 점차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죠. 이제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스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 것인지, 요즘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되어서 쓸쓸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배신 때문에 쓸쓸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는 것인지 분석하고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찾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딱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긍정성에 몰입하기. 부정적인 것을 자주 생각하면 그것이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세상이 온통 슬프게만 느껴지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긍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으면 상실됩니다. 자꾸만 옛날에 잘 나가던 때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기 마련이고 가족도 자식들도 크면 장성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돈을 썼을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옷도 좀 사 입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신경 쓰느라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긍정성에 몰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말을 던지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멋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등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실제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니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5번째, 밖에 나간다. 돌아다님으로써 우울함, 쓸쓸함, 배신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걷고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이 아니라도 국내 여행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못 가본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가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많죠. 밖에 나가고 세상을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정이 눈에 담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재미와 흥미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쓸쓸함과 우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내주게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면 되죠.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늘은 중장년 이후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인생이 금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고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욜로를 외치며 외제차 명품백을 사고 돈을 물같이 써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허망해질 때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이룬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기껏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모두 남을 위한 것뿐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을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기분이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도 많이 휘둘렸고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자각이자 행동의 지표가 바로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 기죽지 않고 당당해지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슬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유 없이 남 앞에서 주눅 들고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위축돼서 할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랬는지 참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닌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기고 있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좋은 회사를 다녔던 그렇지 못한 회사를 다녔던 어차피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똑같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잘 나가는 인생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죠. 괜히 속된 것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굳은 표정 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째, 사랑하는 마음 전하기.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보석 같은 귀한 사랑이 있다 한들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세월 지나면 알아주겠지가 아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믿는다. 그런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표현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연애를 할 때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전달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말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면 관계가 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질 게 분명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딱 한 번 석가모니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느 날 석가가 영치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다고 합니다. 앞에 앉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영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귀신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만들기.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두 내 탓입니다. 하지만 나이 50, 60을 먹어서까지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엾고 측은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 사랑 듬뿍 받아가며 잘 컸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날려먹기 일쑤고 부모가 베푼 사랑도 헛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과 노력이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본다면 세상이 영 불공평하게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 탓하고 남 탓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티벳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걱정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걱정해서 없어진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혹시 하고 있는 걱정들이 너무 완벽해지기 위해서라든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이 잡아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표나 기준이 높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들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 불안함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걱정거리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일을 해보라는 글이나 책이 많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생각만큼 많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기대만큼 걱정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걱정과 밑도 끝도 없는 불안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5개의 비결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도 불행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끝내주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꿔 써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닥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 볶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틔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 요즘 60대 삶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죠. 스스로 풍요롭게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60대 전후에 꼭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 하기. 60대가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 꾸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해? 라는 생각을 시원하게 떨쳐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60대의 시작, 이제야말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 6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친구가 중요한 삶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먼저 할 일은 그동안 연락 불통이던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50대까지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경쟁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는 다른 역학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전후의 느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젊은 친구를 사귀기. 나보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갑니다. 패션부터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젊은 패션으로 20, 30대 혹은 40, 50대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은 젊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의 고생이, 나의 철학이, 나의 말이 항상 맞다라고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다, 예전이 좋았다 라는 등 과거 지향적이기보다 이거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나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기. 60대 이후부터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주식, 그동안 벌어둔 저축, 부동산 수입만이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60대가 되면서 경제력이 약해지면 인생살이가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걱정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과거보다는 복지가 매우 좋아졌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에 대한 걱정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돈 흐름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60년까지 살아온 인생 역사가 있죠. 자신만의 전문적인 노하우, 육아 방법, 외국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60대들의 능력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취미 생활하기.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60대 이후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남들 눈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한 취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사진, 영상, 낚시, 당구, 골프, 볼링, 등산, 유튜브 운영 등 재미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인생을 스스로 두근거리고 즐겁게 디자인해야 하죠. 여섯 번째,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은 60대 이후의 삶을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머리도 몸도 둔해지죠. 여행을 통해서 보다 모험적이고 새로운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외국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죠. 여행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 홀로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과 모험은 이제 60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면 후회가 남을 수 있죠. 7번째, 건강을 유지하기. 모든 연령대가 그렇지만 특히 60대 이후의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행과 모험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지라도 병과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병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자기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가 다르죠. 부모의 60대 때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죽은 나이에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부터 새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8번째,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기. 자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았던 시대와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르죠. 자녀와 손주들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나를 새는 60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기 암시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생각과 과정 자체는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에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인생 후반전에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인간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정말 사실인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인생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살이 돼도 잔병 치레 하나도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후의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적어도 300이 필요합니다. 등 답변이 제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비례해서 점차 줄어들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건 바로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 돈 빌려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지켜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서도 사업한답시고 부모 돈 끌어와서 결국은 부모 돈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 돈 좀 빼먹어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 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는 소리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일에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 빌려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곤에 젖은 주름살과 함께 살아갈 날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다 알지만 절대로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운동하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노년들의 운동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힘들어져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취합해보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2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보는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몸에 좋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하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인 것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고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담배 끊는 것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근육질의 몸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10,000걸음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뺐더라도 이틀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비법만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만 허비하게 되죠. 나이 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웃음이 만들어낸 아주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는 반면에 힘겨운 노동과 빈곤에 쩌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지내면 보기 좋은 주름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 2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평안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이 말은 즉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옛 성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는 관계에 스스로를 갈아 넣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더 나아가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상처로 지탱되어 가는 관계는 독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과 상처만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출발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나눔, 헌신, 희생, 말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허망한 관계에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겠죠. 2번째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준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일찍 깨우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면 이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그간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는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다면 더 차갑고
잔인하게 무시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꿈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꺾어서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부려먹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배우고 싶은 것조차 못 배우게 방해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단절시켜서 집안에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겉밖에서 억류시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서 뭘 하냐. 돈은 왜 그딴 데다 쓰냐. 아깝지도 않냐.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돈만 버린다며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꿈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존중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꿈을 함께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이런 관계라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설령 가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마주해봐야 서로 좋은 소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 했지만 모두가 끝까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고 살아야 합니다. 존중도 하지 않고 꿈도 짓밟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